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세 번째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주로 집단 대상 실천 기술의 모형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제가 이걸 전 시간에 다 설명은 드렸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또 루브릭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집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 그룹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하고 집단 발달 단계. 딱 문제 낸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딱딱 있죠. 그래서 이 목적을 보면은 사회 목표 모델은 뭡니까? 사회적인 의식 또 사회적인 책임을 고양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책임성 있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게 사회 목표 모형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치료 모형은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는 멤버를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역기능, 치료, 재활, 이 키워드가 다르죠. 또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응, 사회화, 상호 지지체계, 대인관계 향상 이런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활동 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데에서 이 모델을 써야 되는지를 활동 장소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웰페어 센터, 지역사회 복지관이다. 그러면은 거기 온 사람들 사회 목표 모형 많이 씁니다. YMCA, YWCA 이런 데서 사회 목표 모형을 통해 가지고 그룹워크를 많이 진행을 하죠. 치료 모형은 어딘가? 그 의료사회 사업, 병원, 임상기관, 여기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씁니다. 또 시설, 특수한 그 예를 들어서 치료 시설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 모델은 여기에서도 뭐 그 임상기관이라든가 특별한 단종사회복지관, 뭐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 분야별로 해서 쓸 수가 있죠. 예. 기초 이론은 어떠한 이론이 주로 주요 이론으로 채택이 돼서 활용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사회 목표 모형은 그 절충 이론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막 딱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 그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보다도 다양한 이론을 융복합해서 썼다라는 거고, 뭐 비즈니스 모델도 쓸 수도 있고요. 실은 그 시민 행동 모델, 뭐 이런 모델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치료 모형에서는 역할 이론이라든가 사회 행동 이론, 또 그룹 다이나믹 이론, 이게 중요해요. 집단 역학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 모형을 개입을 하죠. 상호작용 모형은 시스템 시어리, 여러분들 체계 이론, 특히 필드 시어리, 그 레빈의 장이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죠. 그래서 이 사회 목표 모형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기본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임상 실천을 어떤 분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호작용 모델이 많이 초이스될 수도 있고 치료 모형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정신의료사회복지사로서 정신건강센터에서 뭐 일을 한다. 뭐 치료 모형 많이 쓰겠죠. 치료 모형, 뭐 상호작용 모형 많이 쓰겠죠. 내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역기능적인 그 부적응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내지는 사회 적응시키는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상호작용 모델 쓰고 치료 모형도 가끔씩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단 성원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알아보면은 확연히 이해가 쉽겠죠. 사회 목표 모형에서는 이웃, 시민, 지역사회, 그 구민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요. 치료 모형에서는 역기능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환자라든가 클라이언트. 또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공동의 관심사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멤버. 예. 그 다음에 집단의 유형은 어떻느냐? 사회 목표 모형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자원봉사 집단,
이런 여러 가지 뭐 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치료 모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 아동학대 피해자 집단 뭐 이런 거, 당뇨병 환자 집단, 이 치료 모형이 될 수 있죠. 또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집단, 뭐 정신질환자 중간 회복 집단,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워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 목표 모형에서는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교사, 모델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치료 모형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그 집단 내에서 변화의 촉진제 매개체로서 활용이 되어야 돼요.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변화의 중재자 내지는 정보 자료 제공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어떠한 스킬, 테크닉이 필요하느냐? 사회 목표 모형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편성하는, 기획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치료 모형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단 과정의 개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상호작용의 그 한계 설정, 또 의사소통 촉진 기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워커의 통제력, 힘의 그 뭐라 그럴까 영향력 여기에서는 사회 목표 모형에서는 워커의 통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야 돼요. 크게. 근데 치료 모형에서는 이 그 그룹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중간 정도. 또한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왜 낮은가? 집단 멤버끼리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집단의 성장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워커가 너무 나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워커의 통제력이 좀 낮아야 되는 거죠. 집단성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사이드 서포트 내지는 백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집단 사회복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왠지 모르게 집단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집단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특수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 설명을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집단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은 각 개인의 고유한 상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집단에 들어와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각각의 개인의 특성과 고유한 그 상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개인은 고유한 장단점을 가진 유기체라는 것을 수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사회복지사와 멤버 간의 의도적인 원조 관계를 수립하셔야 돼요. 난 저 사람 내 취향 아니야. 친해보고 싶지가 않아. 그게 아니라 의도적인 정서적 관여, 의도적인 원조 관계를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집단 멤버 간의 상부상조, 또 협조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지, 격려해야 돼요. 또 여섯 번째로는 집단 과정의 그 평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모디파이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 일곱 번째로는 각 멤버의 능력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이게 중요하죠. 여덟 번째로는 문제 해결 과정에 그 멤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 워커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오너십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멤버들이 만족스러운 갈등 해결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험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직접 그 그룹 내에서 어떠한 그룹의 다이나믹 경험을 통해 가지고 통찰력을 얻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또 11번째로는 각 성원의 진단평가에 근거해서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나가시게 되는데 실습 나갈 때 실습 가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복지관에서 내가 청소년 집단 특별한 뭐 어떤 인간관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청소년 집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짜야 되는 거죠. 12번째로는 개인과 집단 발달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를 해서 13번째로는 그 전문가는 원만하고 절도 있게 자기 스스로도 전문가 스스로 활용을 해서 결국은 각 개인과 전체 상황에 대한 진단적인 평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한을 가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게 격려하기도 하는 그러한 원칙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집단 발달 단계를 통해서 집단의 다양한 다이나믹의 그 방식에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집단의 경험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집단의 그 디벨롭멘탈 스테이지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발달 단계라는 거는 뭐냐 하면 집단의 구조라든가 성원의 역할과 지위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집단의 과업, 운영 절차, 또 집단의 문화 이런 것들이 집단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칙을 가지고 내지는 비규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범주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또 거기 내에 있는 집단의 성원은 여기에 발맞춰서 또 변화를 실감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발달 단계를 몇 단계로 구분하느냐 하는 것은 각 단계의 특성이 무엇이느냐 대해서 각 학자들은 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발달 단계 6단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단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많은 그 발달 단계를 세분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나 하면 모든 집단은 동일한 발달 단계를 거치진 않아요. 어떤 집단은 특이하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유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집단마다 다르다는 거죠. 또 각 집단의 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이 동질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질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폐쇄 집단인가, 또 개방 집단인가 다 틀려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은 개방 집단입니까? 폐쇄 집단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방 집단이라면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클래스는 폐쇄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수강을 해서 16주, 15주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가 맞춰지면 우리 집단은 해체되는 겁니다. 예. 그 집단 발달 단계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은 성원에게 그 영향을 주고 또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집단 지도의 목표는 그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집단의 어떠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 발달이라는 것은 그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통제를 받기도 하고 또 집단이 발달하는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방향은 사실 없어요. 정해진 게. 그래서 그 집단의 성원의 특성에 맞춰서 그 집단의 성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평가하면서 수정하면서 지지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발달 단계를 이제 직접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이제 1단계 들어가 봅시다. 1단계는 뭔지. 1단계는 친밀 전 단계예요.
그래서 접근, 회피, 이 앰비벌런스가 존재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근접거리를 탐색하거나 또 접근할까, 회피할까, 들어갈까 말까, 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 과목 같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그 requirement,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접근 회피는 덜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택 과목일 경우에는 이 과목을 들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하죠. 요런 단계. 네. 그 다음에 그 신뢰와 관련된 이슈, 또 최초의 동의, 문제에 대한 지적인 사고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적인 특성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자기 보호와 위험도가 낮은 행동을 합니다. 아직 문제에 부딪히진 않았으니까 집단에서. 그 다음에 지도자나 다른 성원들을 판단하고 또 개인 또는 집단의 목적을 형성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자기 노출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내 이 집단 들어가가지고 맨날 내가 뭘 해야 되는 역할이 맨날 있으면 어떡하지?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또 목적이나 집단에 대한 그 약한 동의가 있죠. 깊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니까. 그리고 집단 목적에 대해서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 그래서 이 그 1단계에서는 지도자가 굉장히 그 초점 역할을 해야 돼요. 센터링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찰과 접근을 하는데 그 개인의 목적을 세울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독려해주고 또 성원에게 그 바라거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또 두려움이나 모호함에 대해서 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놔주고 또 집단 구조도 초기에는 제공을 해주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계약하는 그러한 계약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원들 간에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항의 그 위기를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 1단계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원치 않은데 반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2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2단계로 넘어가면은 2단계는 권력과 통제의 단계인데 변화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단의 그룹 다이나믹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때로는 반항, 권력 투쟁이 이 2번째 단계에서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라든가 정치적인 제휴를 한다라든가 그 내에서 어떤 그 서열, 계급, 영향력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집단의 구조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 이런 이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도전하는 경우도 생겨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비공식적인 지도력 또 당파적인 지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지도자는 아닌데 뒤에서 힘을 쓰는 그러한 그 파워, 비공식적인 지도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이제 있게 되고 지도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단계예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나 다른 성원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이라든가 모든 그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이제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면은 2단계에서도 센터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방어하지 않고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심을 집단으로 가져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집단 밖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이에 대한 표현과 수용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집단 내부의 역할, norm, 규범 이런 것을 독려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인식의 왜곡을 규명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지금 여기, here and now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점과 성취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권력 투쟁을 명확화하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달리하는 어떠한 그 서브 그룹, 하위 집단에 대해서 성원들의 평가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단의 책임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는 친밀 단계로 들어가는데, 친밀 단계로 들어가면은 관계가 급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 소속된 소속감도 높아지고 정체감도 높아지고 또 자신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존재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재구조화가 시작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집단의 경험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이제 친해졌기 때문에 드러냅니다. 오픈시키는 그러한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 와서는 감정적인 어떠한 혼란이 줄어들게 돼요. 소멸되게 되죠. 그리고 그 멤버들이 내세우는 어떠한 주장, 주제, 테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나 하면은 이 단계에서는 융통성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집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센터링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집단이 더 이상 발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성원한테 많은 그 책임 또 기회를 이양하는 그러한 단계이죠. 그래서 역할을 맡기는 게 중요하고 또 개인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원조하고 또 지도자의 행동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해서 일관된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 단계에서 소외된 멤버가 누가 있는지 이 그룹 익스피리언스를 최다화시킬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 내외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 봅시다. 네 번째 단계에 와서는 분화의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집단의 아이덴티티가 엄청 발달하고 또 내적인 어떤 기준, 준거 틀 이것이 이렇게 설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here and now에 집중을 하고요. 이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응집력, cohesiveness,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차이를 완전하게 수용하고 또 집단을 하나의 그 객체로 보면서 집단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가 서로 다 멤버들끼리 이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직면도 할 수 있고 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에서 집중해서 이 집단의 목표를 다룰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응집을 강화시키는 행동을 촉진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집단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찰을 행동으로 변화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집단 외부에 있는 새로운 행동을 적용하는 것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러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는데 종결 단계가 옵니다. 종결 단계는 헤어짐의 단계죠. 그래서 이 집단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별에 대한 슬픔, 분노 또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이제 헤어진다니까 갑자기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퇴행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희망, 또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표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이제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별을 준비해야 되고 종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 과정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목표를 잘 이뤘는지 그리고 평가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지금까지 잘해왔던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화시킬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집단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집단의 각 단계마다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단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집단에 대해서 회상하시면서 다음 시간 그 중요한 시간 연결시켜서 또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